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24-25 결산 6번째 팀 토트넘인데요. 이번 영상도 성적, 감독, 선수, 전술, 이적시장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눠서 해볼 예정이고요.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열심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적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7위, 유로파리그 우승, FA컵 32강 탈락, 빌라한테 졌고요. 리그컵 4강 탈락, 리버풀한테 졌습니다. 일단 프리미어리그 17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이 벌어진 거죠. 토트넘이 강등권 바로 위라니. 만약에 24-25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토트넘 17위 예상했으면 아마 상당히 돌을 많이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로 일어났고요. 토트넘은 리그에서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겐 아주 기쁜 일이 있었죠. 바로 유로파리그 결승입니다. 토트넘이 특히나 우승컵에 대한 갈증이 정말 엄청났던 팀이잖아요. FA컵만 들어도 되게 기쁠 수 있는 순간에 그 이상 유럽 대항전에서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FA컵은 되게 힘든 시기에 빌라를 만나서 탈락했고요. 리그컵도 사실 잘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리버풀이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감독입니다. 이번 시즌은 포스테코글루의 2번째 시즌이었고요.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가 이번에 4개 대회를 치르게 됐는데 이 4개 대회를 치르는 건 포스테코글루에게 약간은 버거워 보였습니다. 사실 포스테코글루의 첫 시즌 일단 유럽 대항전 없었고 그리고 FA컵이나 리그컵 같은 것도 좀 초반 단계에 탈락하면서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한 전술을 사용하더라도 선수들이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처참한 리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어느 정도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이 상대방에게 막히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시즌 초부터 포스텍의 플랜 A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풀백 2명을 올려서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하지만 공격 방법이 어느 정도는 단조로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토트넘의 리스크를 집요하게 공략했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은 리그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게 되었고요. 또 전술 강도 자체가 매우 높다 보니까 이 매니징도 쉽지 않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토트넘 영상 여러 번 만들면서 토트넘의 스프린트 비율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토트넘이 공 없을 때도 공 있을 때도 스프린트의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당연히 부상은 한 원인으로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많이 뛰면 아무래도 부상당할 확률 자체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수들에게 부하가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누적된 피로로 인해 부상 선수가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 매니징도 쉽지 않아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토트넘이 암울했던 시기가 이번 연도 연초 그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 선수단도 높은 전술 강도의 후폭풍을 받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너무 전공법을 노렸던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찾아봤던 통계 중에 토트넘이 공을 끄는 시간이 가장 적대요. 그러니까 프리킥이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넘어져 있잖아요. 파울 당해서. 그때 다른 팀들은 숨도 고르고 좀 시간도 끌고 하는 반면에 토트넘은 그 데드볼 상황에서 바로바로 킥을 찬다는 거죠. 이게 자신들이 지고 있을 땐 당연한 건데 자신들이 이기고 있을 때도 자꾸 바로바로 공을 차니까 그런 숨 고를 시간도 없고 템포를 낮출 시간도 없고 계속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게 플레이한 게 이 포스테코글루의 전술과도 상성이 안 맞았던 거죠. 만약에 포스테코글루처럼 경기 중에 엄청나게 많이 뛰고 이런 전술이라면 또 그런 데드볼 상황에서 여우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또 게임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더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로파 우승 시에 보여줬던 칠리 축구는 정말 인상적이죠. 그리고 어쨌든 간 포스테코글루가 2년차에 항상 우승컵을 든다는 어떻게 보면 선언 내지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감독은 이번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봤을 때는 이 감독이랑 가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베스트 3는 저는 포로, 존슨, 메디슨
이렇게 골랐습니다. 사실 토트넘은 베스트 3 고르는 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리그를 너무 못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팀 내에서 뽑는 거고 또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가산점을 조금씩 넣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페드로 포로입니다. 포로는 이번 시즌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토트넘에서 골키퍼까지 다 합쳐서 출전 시간 1위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출전 시간을 견뎌냈고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포로가 다재다능한 풀백이잖아요. 올라와서 중거리 슈팅도 하고 킥도 괜찮고 크로스도 나쁘지 않고 또 유로파리그 후반 단계에서는 수비력도 충분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제가 포로한테 또 좋게 느꼈던 건 수비 끝나고 그 볼 처리하는 과정이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존슨입니다. 존슨이 팀 내 출전 4위고요. 팀 내에서 최다 득점자입니다. 18골입니다. 그리고 이 존슨이 넣었던 골들의 중요도 이런 것들도 되게 높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리그에서도 그렇고 특히나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 존슨의 골들이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은 당연히 얘기할 것도 없고 특히 결승전이 골뿐만 아니라 경기력도 그러니까 수비적인 기여도 많이 해주면서 이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은 공격 포인트 22개로 공동 2위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 토트넘 공격 포인트 1위가 솔랑키고요. 공동 2위 3명을 뽑자면 존슨, 메디슨, 손흥민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 활약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이 메디슨이 경기 내에서 보여주는 영향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또 유로파리그 프랑크푸르트 원정, 좀 빡센 원정이었는데 거기서 메디슨이 PK 얻어주면서 또 유로파리그 4강 진출에 큰 역할도 했고요. 플레이 메이킹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 좋았던 선수로는 손흥민, 비카리오, 벤탄쿠르, 셉세비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사실 손흥민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22개라는 공격 포인트에 비해서는 그 공격 포인트의 중요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 존슨이나 메디슨에 비해서는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리그에서는 잘 못하고 유로파리그 우승을 한 팀이다 보니까 그 유로파리그 후반 단계에서의 기여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이번 시즌 나쁘진 않았지만 저 3명 안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했고요. 또 비카리오 역시 나올 때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부상 기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완전 베스트까지는 쉽지 않았고요. 벤탄쿠르 역시 후반 단계에서는 꾸준히 나와주면서 자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셉트 같은 것도 리그 내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인종차별 징계 같은 걸로 인해서 초반에 경기를 못 뛰었기 때문에 아예 베스트를 주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셉세비 역시 처음엔 엄청 잘했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약에 축구가 180분이면 셉세비가 발롱도르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이 체력 바탕으로 하는 축구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후반 단계에서는 클루셉스키가 퍼포먼스가 그 정도 나오지 않으면서 완전히 베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워스트 3입니다. 사실 이 워스트 3 선수들을 여기 뽑기는 좀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들을 뽑지 않으면 진짜 아예 평가를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선수들을 뽑아봤고 물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의 뭐 사르나 비수마의 기여도는 많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면서 설명해볼게요. 일단 사르는 시즌 전체적으로는 결코 좋았다고 볼 수 없어요.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주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뭐 어린 베리발에 밀리는 경우도 있었고 제 생각에는 사르가 패스미스가 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토트넘이 지공 축구 그러니까 소유하는 축구에서는 패스미스 안 나오는 게 중요한데 사르가 패스미스가 좀 많았다. 그리고 경기 내에서 존재감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23, 24 완전히 그 날아다닐 때보다는 활동량도 조금은 줄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승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도기입니다. 우도기도 뭐 23, 24 최고의 레프트백 중에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자원인데 이번 시즌은 우도기 특유의 그 날카로움이 너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시즌 중반에는 스펜스한테 주전을 밀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도기가
수비하고 나서의 볼 처리가 저는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해요. 그냥 걷어내도 되는 장면에서 뭐 공을 가지고 앞으로 치고 나가다가 뺏긴다든지 아니면 앞쪽으로 나가는 패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다든지 하면서요. 그리고 비수마입니다. 비수마는 유로파 후반 단계에서는 조금 괜찮긴 했지만 냉정하게 정신 나간 시절을 잊었습니다. 제가 비수마 정신 나간 미드필더라고 23, 24 때 불렀었는데요. 그런 특유의 태클 타이밍 내지는 여유 있는 볼 처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좀 평범한 미드필더가 됐고요. 정신이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유로파 후반에는 그래도 좋긴 좋았다.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아쉬운 선수들 평가 불가 선수입니다. 사실 베르너, 텔 이런 선수들은 뭐랄까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베르너는 주급 대비 실력은 워스트라고 부르기도 좀 힘들 정도고요. 하루빨리 토트넘 입장에서는 임대 복귀를 시켜야 하는 자원이고 텔은 반 시즌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평가하기 조금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부상으로 아쉬웠던 건 히샬리송하고 주전 센터백 듀오입니다. 일단 히샬리송은 나오면 나쁘지 않거든요, 항상. 그런데 냉정하게 토트넘이 비싸게 데려온 선수 중에 하나고 이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출전 시간을 많이 가져가 줘야 평가를 하든 말든 할 텐데 히샬리송은 계속해서 부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전 센터백 듀오 역시 유로파 후반 단계에선 기여했지만 냉정하게 워스트에 훨씬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출전 시간이 정말 너무 아래예요. 어쨌든 요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전술 평가입니다. 사실 전술 평가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이번 시즌 느꼈던 내용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 높은 전술 강도 그리고 그에 비해 나오지 않는 성과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토트넘이 전술 강도가 높아요. 많이 뛰고 강도 높은 달리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리그에서 패배가 좀 많기도 했고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유로파 포스텍, 리그 포스텍 이렇게 두 명이 약간 다른 사람인 느낌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 리그에서는 플랜 A를 좀 많이 고집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지 않았던 경기가 브렌트포드 원정 가서 2대0으로 이겼던 경기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플랜 A, 그러니까 포스텍의 주무기가 먹히지 않았던 그런 시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에서의 아쉬웠던 템포 조절. 사실 이게 포스테코글루 같은 강한 전술 강도를 가져가는 팀에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기계면 상관없어요. 선수들이 기계라서 90분 내내 강력한 압박을 가져가면서 볼 탈취하고 카운터하고 뭐 이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숨을 고르는 타이밍, 또 내려와서 한번 수비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 힘을 쏟아낼 때 더 강하게 쏟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경기 내에서의 템포 조절이 너무 아쉬웠어요. 특히나 뭐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10분, 15분 정도 태우면서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전방 압박 계속하는 거 보고 그럼 이 감독은 도대체 몇 골을 넣어야 만족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이 그런 것들만 조절했으면 또 다음 시즌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유로파 포스텍은 또 다르죠. 일단 유로파 포스텍은 부상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우승할 수 있게끔 전술을 잘 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시 스쿼드 상황으로는 거의 최고의 전술을 짰어요. 그리고 특히나 결승전이 그 꼼꼼함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손흥민, 메디슨, 쿨루셉스키, 뭐 토트넘에서 거의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앞쪽 선수들이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앞쪽의 3톱도 되게 수비적으로 쓰면서 아주 경기를 잘 운영했고 또 그 당시 중원에서 강한 압박 가져가면서 맨유 선수들을 계속 파울로 넘어뜨린 거 이러한 전략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로파에서의 전술은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로파 버전과 플랜 A 버전이 반만 섞였으면 리그에서도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개선 포인트인데요. 사실 개선이라기보다는 새 시작 포인트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토트넘이라는 구단 차원에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은 브렌트포드에 프랭크 감독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대항전 체력 분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유럽 대항전을 병행해 본 적이 없으니까 브렌트포드에 비해서는 경기 수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2번 게임하는 체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2번이 아니라 이제 후반 단계로 갈수록 체력적인 피로도가 누적이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잘 고려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눈에 보이는 리그 순위 상승이 있어야겠죠. 최소 12, 그리고 목표는 챔스권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자릿수에는 무조건 복귀를 해야 하는 토트넘입니다. 그리고 스쿼드 영입, 그리고 정리, 이 난이도가 저는 토트넘이 꽤 높은 편이라고 봐요. 사실 토트넘이 아까 베스트 워스트 뽑을 때도 진짜 명확하게 잘한 선수가 있었다, 명확하게 못한 선수가 있었다 하면 오히려 정리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못한 선수들도 약간 골고루 그런 느낌이 있고, 잘한 선수도 진짜 얘는 미쳤어, 이런 느낌이 이번 시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또 스쿼드가 더블 스쿼드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구단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챔스 진출로 흐름 탔으니까 꾸준히 챔스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적 시장 한번 볼게요. 주요 인, 아웃. 토트넘은 24-25 이적 시장에도 아주 활발히 움직였고요. 인, 솔랑키 1000억, 아치그레이 646억, 오도베르 458억, 단소 391억인데 일단은 임대 형태로 되고 영입은 25-26에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소도 들어온 거랑 똑같이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 킨스키 258억이고요. 베리발 156억입니다. 아치그레이, 베리발 이런 선수들은 지금으로선 판단 보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솔랑키는 1000억이라는 금액을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때 당시에 토트넘이 구할 수 있었던 스트라이커 매물 중에는 괜찮은 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솔랑키가 이번 시즌은 약간 전술적으로 좀 희생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스텍 감독이 아닌 좀 체력을 잘 분배해줄 수 있는 감독이 온다면 또 다음 시즌은 이번 시즌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애초에 이번 시즌도 토트넘 공포 1위입니다. 물론 페널티킥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나쁘진 않았다, 다음 시즌까지는 지켜볼만 하다, 이런 영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단소도 좋다고 생각해요. 단소도 나왔을 때 큰 문제 없었고, 또 전성기의 나이이기도 하고 본인이 지금 정도의 출전 시간에 만족한다고 하면 아주 든든한 서브가 될 것 같고요. 오도베르가 좀 애매한 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도베르는 지금으로서는 보통보다는 좀 아래의 점수를 주고 싶고요. 어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웃입니다. 토트넘이 스킵을 레스터시티에 368억에 팔았습니다. 저는 스킵은 나름 또 잘 판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조로든, 로셀소, 에릭 다이어 이런 선수들 정리했고, 세세뇽, 운돈벨레, 페리시치, 호이비에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도 열심히 했고 영입도 열심히 했던 토트넘이다. 그리고 이적 시장은 젊은 선수 위주로 좀 바뀌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즌 총평입니다. 토트넘은 올 오어 나띵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일단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 무조건 박수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혀를 뚫은 게 아주 의미가 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우승컵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그는 솔직히 다른 팀이 이 정도로 못하지 않았으면 진지하게 토트넘 강등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스쿼드 체급 대비 진짜 말 안 되는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에 가려진 부분들을 제대로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냥 한 경기를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가져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토트넘의 문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날 맨유한테 졌으면 이 문제점이 훨씬 더 부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기는 이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점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6팀의 결산 마무리해봤고요. 오늘까지 6편 다 봐주신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어쨌든 결산 프리미어리그 시리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라리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